오늘은 초안지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방에게 군사를 빼앗긴 한신이 제 나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받고 내실을 다진다고 미루던 북벌을 마무리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으나 싸우지 않고 성을 얻는 것이 더 이득이라며 유방을 설득한 여기기가 한신의 군사보다 앞서 제 나라를 설득해 항복시켜버렸고, 이에 기껏 말을 몰아 북벌해온 고생한 보람도 없을 뻔했지만 한신이 여기기 엿먹어보라며 제 나라를 공격한 탓에 여기기는 소채살마저 죽어버리고, 결국 제나라는 한신에게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압당해 평정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제나라를 평정한 한신이 유방에게 제나라 왕자리를 달라고 했고, 유방은 울며 그셔먹기로 제나라 왕자리를 주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천하의 정세는 항우와 유방 2파전이 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유방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더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초안지 그 마지막 20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나라 4년, 초나라 왕 항우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계속되었듯 초나라의 인력풀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항우의 폭력적인 모습에 처음부터 많은 인재가 모이지 않았던 데다 범증과 같은 인재들도 한 명씩 떨어져 나갔고, 또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장수들도 죽어나갔기 때문에 항우에게는 한 명 한 명의 장수와 참모들이 소중했죠. 게다가 그 장수들 중에서도 항우가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은 특히나 더 소중했는데, 일전에 성고성에서 조고와 친구들이 한 차례 죽어나간 뒤로 안 그래도 피폐해졌던 장수풀이 이번 한신의 제나라 정벌에서 용절을 잃으면서 더욱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항우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부하 장수가 몇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런 인재 부족은 그대로 내정과 이어져서 유방의 뒤에는 소하가 있어 그 땅을 다스리고 군사와 보급을 꾸준히 제공해주는 반면, 항우에게는 그런 뒤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계속되는 보급난과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쯤에서 초나라군의 궁핍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데, 먼저 사기 항우 본기의 기록을 보면 이때 한군은 식량이 풍부했으나 항왕의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마저 떨어진 상태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같은 시기 유방의 기록인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에도 초군과 한군은 오랫동안 서로 대치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오랜 종군 생활에 시달려 힘들어했고 노인들은 군량 운반에 지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오랜 종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한나라군도 마찬가지고, 힘든 군량 운반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한나라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어제 싸우고 또 오늘 싸우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점점 안으로 골망하고 있던 항우의 초나라군은 아무리 싸움을 이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항우는 이대로라면 점점 패배의 길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상황을 타개할 계책 하나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신을 꼬드겨보는 거였습니다. 항우는 한신을 포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했는데, 사실 포섭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야, 이쪽에 붙는 게 더 이득이고 더 타당하다 라는 설득이 가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범증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한신에게 보내기에 참 좋았겠지만, 앞서 말했듯 항우는 더 이상 운용할 인력의 풀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항우의 곁에 남아있던 인물 중 하나인 무섭을 한신에게 보내 그를 설득하도록 합니다. 무섭은 꽤나 똑똑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신 또한 꽤나 똑똑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과연 무섭은 한신에게 어떤 말로 한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에 붙으라고 꼬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한신이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결과를 아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한신이 항우에게 붙었다면 한신은 유방에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섭과 한신의 대화를 한신에 대한 기록인 사기, 회음후열전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왕 4년, 용절을 잃자 겁을 먹은 초나라왕 항우는 우의 출신 사람 무섭을 보내 제나라왕 한신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무섭이 한신에게 말하길, 천하 사람이 모두 진나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힘을 모아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지자 그들은 각각 공적을 헤아려 땅을 나누었고 그 땅의 왕이 되어 병사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 왕은 다시금 군을 일으켜 동쪽으로 나와 남의 땅을 침범하고 빼앗았으며 삼진을 공격하고 함곡관을 지나 제후들의 병사를 거두어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방의 뜻은 온 천하를 삼키지 않고서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이렇듯 심해 만족을 모르는 데다 또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왕 유방은 항왕 항우에게 여러 번 사로잡혔지만 항우는 그를 가엾게 여겨 살려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곧 항우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를 공격하니 그를 가까이 하고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한왕 유방과 두텁게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왕을 위해 힘을 다해 군을 지휘하고 있지만 결국 한왕에게 배신당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한왕을 견제할 항왕 항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 승리의 저울추를 던지면 초나라가 이길 것이고 당신이 왼쪽으로 승리의 저울추를 던지면 한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이제 항왕이 멸망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당신의 차례일 것입니다. 당신은 항왕과 연고가 있어 초나라와 긴맺을 수 있을진데 어째서 지금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손을 잡아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왕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버리고 한나라를 믿고 초나라를 치는 것이 어찌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신은 무섭의 제안을 거절하며 말하길 내가 일찍이 항왕을 섬긴 적이 있었지만 벼슬은 낭중에 지나지 않았고 지위는 집극에 지나지 않았으며 내 생각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내 계획을 내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로 간 것입니다. 한왕 유방은 나에게 대장군의 인수를 주고 수만 명의 대군을 주었으며 자신의 옷을 벗어 나에게 입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나에게 먹였으며 내 생각을 듣고 계책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릇 남이 나를 깊이 믿는데 내가 그를 배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설령 죽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 나를 위해 항왕에게 거절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라 하였다. 자, 어떤가요? 무섭과 한신의 대화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무섭이 한신을 꼬시려던 당위성은 이거였죠. 어차피 유방은 믿을 놈이 못 된다. 항우가 여러 번 살려줬는데 살려줄 때마다 항우를 배신하는 걸 보면 모르겠냐. 너도 어차피 곧 버림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네 세력이랑 상황이 적절한 이 시점에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이 3파전으로 천하의 구도를 고정시켜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자. 어차피 너 항우랑 전에 일하지 않았냐. 이리로 붙어라. 뭐 이런 거였죠. 하지만 한신은 너 전에 내가 네 편일 때는 뭐 개호구를 대접을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냐? 라고 받아친 거죠. 당시 기울어가는 초나라의 실정 속에서 초나라의 사신으로 온 무섭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머니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나라가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훗날 역사를 아는 우리가 본다면 무섭의 말처럼 유방에게서 버려지는 한신이 어쩌면 반드시 귀담아 들었어야 할 이야기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 한신이 보기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는 초나라의 모습으로 보였을 테고 또 한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초나라를 따르기보다는 한나라를 따르는 게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신이 당시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섭이 한신에게 거절의 의사를 듣고 떠나간 이후 한신이 다스리고 있던 제나라 사람 괴철이 한신에게 다시 한번 무섭과 비슷한 의견을 내었지만 또다시 그 제안을 거절하며 유방이 그간 한신이 세운 공을 생각해 제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을 보아 아마 한신은 유방과의 사이가 틀어질 수는 있어도 아마 자신을 완전히 내치거나 하진 않을 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한신을 유방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초나라의 항우에게는 유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훗날을 도모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후 한나라와 초나라 간의 세력 다툼은 급격하게 그 흐름이 변해갑니다.
한나라에 비해 내실이 부족했지만 강력한 전투력과 더 비옥한 근거지, 우호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초나라군은 관중과 형향을 빼앗기면서 비옥한 근거지를 가진 이점을 잃고 한신의 북벌로 우호적인 주변 세력을 모두 빼앗겼으며 계속되는 보급과 병력 수급을 지원해주는 후방 지원에서의 차이로 인해 강력한 전투력을 가져 각각의 전투에서는 모두 승리했지만 전세는 점점점 밀리는 기이한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우는 점점 초조해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일단 광무 지역에서 대치를 이어가 보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만큼 초나라군이 형양 지역을 뚫고 한나라군을 몰아내는 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죠. 항우는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유방의 아버지 태공을 잡아 삶아 죽인다고 협박도 해보고 유방에게 단 둘만의 일기토로 싸움의 승패를 결정해보자 라고 우겨도 봅니다. 하지만 유방도 바보는 아니었던지라 항우의 어거지가 먹힐 리가 없었죠. 세상에 누가 항우랑 일기토를 해갖고 이기고 싶겠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다 내 땅인데. 안 그래요? 자, 오히려 반대로 홍구 지역을 기준으로 좌우로 천하를 나누어 일단 휴전하자라는 항우의 제안을 이용해 뒤통수를 쳐 마치 휴전하는 듯 하다가 항우를 공격해 해하 지역으로 몰아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기가 막힌 뒤통수 계책은 유방의 계략이라기보단 장량의 조언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지만 어찌되었건 항우는 해하 땅에 몰려 고립되게 되죠. 항우로서는 어쩌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른 쇠퇴의 길이었을 거예요. 유방을 파촉 땅으로 보내고 그가 한왕이 된 기원전 206년 초, 한왕 원년부터 기원전 203년 초, 한왕 4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한나라의 목줄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건 항우 자신이었는데 어째저째 버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던 한나라가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황을 뒤집어 자신을 해하로 몰아넣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 세력 간의 균형은 4년간 조금씩 무너지고 엎어지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국면이 바로 해하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원전 202년 말 한왕 5년 해하에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싸움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한나라군 30만, 초나라군 10만. 고립된 초나라군과 이를 포위한 한나라군, 지친 초나라군과 각지에서 막 도착한 쌩쌩한 한나라군, 다 죽고 도망쳐서 항우뿐인 지휘관과 각국의 유명 인사가 모여 인재가 넘치는 한나라군. 어느 하나 초나라군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이 시작된 거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 마지막 싸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싸움의 이야기는 사기 고조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면서 과연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왕 5년, 한왕 유방은 제후군과 함께 초나라군을 공격해 해하에서 항우와 자웅을 겨루었다. 회음 후 한신은 3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군과 정면으로 대치해 진을 치니 공장군은 좌측에, 비장군은 우측에 진을 쳤으며 한왕은 후방에 위치하고 강후와 시장군이 한왕 후방에 위치했다. 한신이 먼저 초나라군과 싸움을 시작했으나 전세가 불리해 퇴각했다. 초나라군이 이를 추격하자 좌우의 공장군과 비장군이 이를 협곡해 에워싸니 초나라군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한신이 다시 이때를 틈타 반격하자 해하에서 초나라군을 크게 무찔렀다.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해하에서 항우와 한신의 군이 맞붙었죠. 30만 대 10만. 하지만 아무리 불리해도 항우는 항우였나 봅니다. 한신의 군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이들을 퇴각시키죠. 물론 싸움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퇴각이 진짜 퇴각인지 아니면 초나라군을 사지로 끌어오기 위한 위장 퇴각인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나라군은 살짝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를 쫓아오는 초나라군을 좌우 앞에서 다시 공격해 몰살시키죠. 이 전투에서 초나라군은 10만 명 중 8만 명이 죽었고 남은 병력만이 다시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밤 후세의 길이 남을 장면이 역사에 기록되는데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어떤 장면인지 눈치채셨을지도 모를 그 장면 과연 어떤 장면인지 사기 항우본기의 기록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방벽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군사는 적고 군량은 다 떨어진 데다 한군과 제후의 군대에게 여러 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해하를 둘러싼 한나라군이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 항왕이 크게 놀라 말하길,
한나라군이 이미 초나라 땅을 모두 빼앗았나 보구나. 어찌 초나라 사람이 한나라 군 속에 이렇게 많이 있어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가 라 하였다. 항왕은 밤중에 일어나 따르던 여인 우희를 불러 술을 마셨다. 항왕은 비분간개한 심정으로 비통함을 노래하며 스스로 시를 지어 읊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만 하건만 시운이 불리해 내 준마인 추 또한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여 우여 그대를 어찌해야 좋을까. 바로 이 장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고사성어 사면초가의 유래가 되는 장면이면서 또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뒤덮는다라는 뜻의 항우와 같은 장수를 표현하는 말 역발산 기계세의 유래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항우는 술과 울분을 삼키고 말에 올라 따르느니 800여 명과 함께 밤을 틈타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날이 밝은 뒤 한나라군이 이를 추격해 따라갔고 항우를 따르는 병사들은 추격대에 몰리고 또 대열에서 떨어져 처음 800이던 무리에서 100여기가 되고 동성 땅에 이르러서는 결국 28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28기와 항우는 마지막 싸움을 벌였고 결국 그 끝을 맞이하게 되죠. 패배한 자의 말로는 누구나 허망하지만 말 그대로 세상을 뒤덮을 기세를 가졌던 항우의 말로 치고는 꽤나 초라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방의 한나라군은 대륙을 통일하게 되었고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항우의 편에 서서 저항했던 노현 지역의 정벌이 남아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방이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저항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유방은 황제가 됩니다. 물론 황제가 되기 전에 두어 번 거절하는 겸양을 떠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기원전 202년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한나라, 그 한나라가 중국 대륙에 세워지게 됩니다. 유방은 황제가 된 뒤 낙양의 남궁에서 여러 군신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열후와 여러 장수들은 짐을 속이지 말고 모두 사실대로 속마음을 털어놔 보시오. 내가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하니 신하 고기와 왕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는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항우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폐하는 사람을 보내 성과 땅을 공략하게 하시고 점령되는 곳은 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천하의 이익을 함께 나누었고 항우는 재능 있는 일을 시기에 공을 세운 자를 미워하고 현명한 일을 의심하며 전투에 승리하여서도 이를 남과 나누지 않았으니 이것이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이유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고기와 왕릉이 대단한 게 황제를 앞에 두고 황제는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데 항우는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해버리죠. 술자리에서 괜찮아 속마음을 한번 털어놔봐 했더니 진짜 속마음을 말해버리죠. 자, 여기서 나온 왕릉은 이후 유방이 죽고 유방의 아들인 해지가 죽은 뒤에 유방의 아내이자 해지의 어머니인 여치가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유씨 말고 여씨로 황제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자 죽은 고황제 유방께서 만일 유씨가 아닌 자가 왕이 되려 하면 천하가 함께 그를 치라 고 했다며 직언을 한 탓에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유방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계책을 내어 천리밖의 싸움의 승리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장량보다 못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로하며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이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은 내가 소만 못하고 백만대군을 통솔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함에 점령하는 일은 내가 한신보다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인재로 나는 이들을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천하를 얻을 이유이고 항우는 단지 범증 한 사람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끝까지 믿지 못했으니 이것이 항우가 나에게 포로로 잡힌 이유요 라고 대답했는데 유방이 그렇게 대답한 것 치고는 한신을 결국 믿지 못해서 반란군으로 몰아 죽였고 소하도 수차례 의심하다가 감옥에 넣었던 걸 보면 유방이나 항우나 뭐 그다지 다를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에 비견해서 항우의 마지막 순간을 비교해보면
항우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따른 몇 안 되는 병사들에게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이제 8년이 되었다. 내 이제까지 몸소 70여 차례의 전투를 나가 맞선 적은 항상 격파시키고 공격한 적은 항상 굴복시켜 이제껏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마침내는 천하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결국 이곳에서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내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아 그놈이고 유방과 항우 둘 다 별반 잘날 거 없는 개차반이었지만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린 항우보다는 그나마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렸던 유방이 결국 천하를 통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국 대륙 천하 통일의 패권을 둔 전쟁이 끝나고 한고조 유방이 대륙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방이 대륙을 통일한 뒤 한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황후와 신하들 간의 알력 다툼이나 이대 황제 해제의 치하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여치에 대한 이야기, 중국 유일의 여황후 영상이나 초한지 시리즈 영상 1, 2편에서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초한지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1년 반 전에 시작했던 정사 초한지, 삼국지를 생각하고 시작한 장편 정사 컨텐츠였지만 삼국지보다 자료가 적고 또 문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1편부터 20편까지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더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후 단독 영상으로 다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간 정사 초한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초한지 이야기는 정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